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행보를 이어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구를 찾아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선 대선 후보 시절 유세 때 초심을 되새기며 발이 닳도록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펼쳐진 올해 프로야구 개막전에는 10만 명 넘는 관중이 운집했습니다. SSG 에이스 김광현은 최소 경기 150승을 달성했고 두산 이승엽 감독은 데뷔전을 짜릿한 역전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은 가상화폐 재산을 노린 계획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온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태국 방콕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1시간 만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 방콕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행 도중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기장이 회항을 결정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 라인이 대폭 개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태용 전 주미대사가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는데 사실상 윤석열 정부 2기 외교 안보 정책이 시작되면서 외교 기조의 변화 여부도 관심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짤막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안을 받고 윤 대통령에게 한미동맹 보호가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뒤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전 실장의 발언대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강제징용 해법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도 복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논란 속에 사퇴했지만 후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체제에서도 동맹과 우방국 우선의 외교 기조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춧돌 위에, 그 토대 위에 좋은 내용으로 집을 지어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쌓아놓은 한미동맹 우선 협력 기조를 추진하는데 정통 외교관 출신인 조태용 실장의 현장 경험이 적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조가 북핵 고도화에 따른 것이었다면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의 변화 여부 등 대외 변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 안보 라인이 대거 교체되면서 회담 준비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에 불리한 미국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야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세부 지침과 관련해서 과도한 수준의 정보 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 또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는 강제징용 해법 논란과 관련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도 제2기 국가안보실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2, 3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그때마다 핵을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수중무기 체계인 핵어뢰와 새로운 전술 핵탄두까지 공개했는데 북한의 도발은 4월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지구 최강의 절대병기라고 자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쏘아올리는가 하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늘 쏘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시험용 핵탄두를 달아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공중폭발 시험을 한 북한. 여기에 새로운 무기체계 핵어뢰 헤일과 북한이 보유한 여러 미사일에 호환이 가능한 새 전술 핵탄두 공개까지. 3월 내내 북한이 몰아치듯 벌여온 도발입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핑계 삼긴 했지만 그동안 예고했던 국방 발전 계획에 따른 거란 분석입니다.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고 실제 사용할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는 북한의 이런 고강도 도발은 4월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장 4월 초 한미일의 역대급 대잠수함 훈련이 진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도발 가능성이 큽니다. 또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예고한 만큼
발사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기념일 30주년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 이른바 태양절 111주년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이 주목됩니다. 예고에 맞게 시험 발사는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시점을 4.15, 그다음 4.25의 즈음에서 아마 성과 형식으로 이제 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마 이제 군과 관련된 어떤 성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시점이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여러 국제 정치 상황 등을 살펴야 하지만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있으면 될 정도로 물리적 준비는 끝났고 6년 만에 새로운 전술 핵탄두까지 공개한 만큼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일본 정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의 군대에 기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국제협력 제도를 만듭니다.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주변 동남아 국가를 지원하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달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 OSA란 명칭의 제도 신설을 결정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OSA는 비군사 분야에 국한된 공적 개발 원조 ODA와는 달리 가치 공유국의 국방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며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OSA를 신설한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등지의 개발도상국 군대를 직접 지원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도 있어 일본의 구상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OSA 지원 대상은 국제 분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분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영해와 영공 경제를 비롯해 테러 등에 대응한 안전 확보 능력 향상, 재해 대처와 수색 구조, UN 평화유지 활동, PKO 강화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원하는 기자재는 재난구제, 수송, 경계 등과 관련된 장비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일본 여권은 5월쯤부터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도 외국에 양도할 수 있도록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향후 지원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OSA 제도가 정비되면 여름쯤 필리핀 군대에 해양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필리핀 이외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에도 통신 장비 등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뜻을 같이 하는 나라의 군대와 협력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명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여성의 재산을 노리고 한 범행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석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온 거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 대해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처음 검거된 피의자 A씨. 먼저 A씨는 자신은 물론 함께 납치 범행을 벌인 B씨도 사실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를 콕 집어 범행을 제안한 건 가장 마지막에 붙잡힌 공범 C씨라고 주장했습니다. 목적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재산, 특히 가상화폐를 뺏는 것이었고 자신은 빚을 갚아준다는 말에 가담했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C씨는 직접 납치에 가담하지 않고 범행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C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경찰은 우선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들이 장기간 범행을 계획해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을 고려하면 최소 2-3달 전부터 범행을 모의해왔고 이 기간 피해자를 미행하기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범행을 실현하기 위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퇴근하던 여성의 뒤를 밟아 납치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후 용인까지는 고속도로로, 이후엔 국도로 빠져 대전으로 이동하는 등 치밀한 계획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인 뒤
피의자들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일주일 사이 두 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앞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 씨를 풀어줬던 법원은 이번엔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 32살 남모 씨가 경찰서에서 연행돼 나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피의 사실 모두 인정하세요? 남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이상 행동을 보여 가족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주사기 여러 개가 발견됐고 남 씨의 채모와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건 일주일 사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남 씨의 태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남 씨는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뻗었고 법원은 이번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응급 환자 발생으로 방콕에 되돌아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9시 50분쯤 승객 200여 명을 태우고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이륙한 대한항공기가 1시간 만에 회항했습니다. 비행 도중 응급 환자가 발생해 기장이 회항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착륙 직후 응급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승객들은 2시간 가까이 기내에서 대기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예정 출발 시각보다 3시간 지난 오늘 새벽 0시 반쯤 방콕 수완나품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진관산업단지 옆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농작물 재배, 자재 보관용 등 비닐하우스 7개 동이 모두 타고 9개 동이 일부 탔습니다. 소방은 한때 인접 소방서 차량과 인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7시간 반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소방은 폐자재 보관 창고로 쓰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테러 암시글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게시자를 찾고 있습니다. 게시자는 폭탄을 들고 서문시장에 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이 시구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도 캡처해 함께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문제의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온라인에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를 찾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올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거대 야당의 직회부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갈등 양상이 번번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타협의 정치는 실종됐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작구 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에서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 제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도록 바뀐 국회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쌀 의무 매입에 반대하는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과반 야당 위력을 여지없이 과시했습니다.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한무치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곧바로 머리를 맞댄 여당과 정부는 농업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있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심을 거듭하는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사법 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 파업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이 비슷한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은 원하는 입법은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강행한다는 의지가 결연한데 이들 법안은 오랫동안 법사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모두 집권여당의 해태와 횡포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조속히 처리하고 여당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통과한 법안들에는 건건이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법사위를 패싱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라도 절차적인 문제의 정당성을 따져서 야당이 상임위 단독 의결과 본회의 직회부를 거쳐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서는 게 정치권의 새로운 갈등 공식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입니다.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쟁점을 좁혀가는 모습은 점점 보기 어려워지는 우리 정치의 안타까운 단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4일 고발인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합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전 위원장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권익위를 특별감사해 전 위원장의 근태 의혹을 비롯한 10여 개 항목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챗GPT에도 독도 관련 엉터리 답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영어로 물었을 때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일본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챗GPT에 독도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1905년 정식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됐고 독도에 대한 분쟁이 오늘날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는 일본 측 입장이 편향적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 물었을 뿐인데 채팅 기록이 남는 왼쪽 칸에는 자동으로 독도 분쟁이라는 단어가 뜹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에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계속 독도를 시끄러운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챗GPT 답변의 근거는 어디일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실린 독도 관련 Q&A에 이런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주장을 질문으로 바꿔 더 상세하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영유권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한국 입장은 사실이 오류가 있고요. 일본은 대부분 일본어로는 일본 입장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되는 게 영어입니다. 자료를 한국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 그리고 영어로도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될 수 있도록 자료를 발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본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보다 훨씬 큰 섬이 제외된 지도에도 축적과 무관하게 독도 표시를 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오키섬 서북 쪽에다가 아주 작은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독도까지 일본 영토라고 표기를 하려는 그런 디자인. 챗GPT가 학생 과제를 비롯해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도구인 만큼 여러 나라의 독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미국 남부 아칸소주와 중서부 곳곳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덮쳐 적어도 10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남부 아칸소주 소도시 윈에서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윈 지역 당국자는 여러 건물의 천장과 벽이 무너져 내렸고 나무와 송전선이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록밴드 공연 중 극장 지붕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극장에는 관객 26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밖에 인디애나주에서도 사망자 3명이 확인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웨이퍼 수율과 현금 흐름 엑셀 파일 제출까지 요구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이득일지 주판을 따져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보조금 신청 세부 지침입니다. 월별 웨이퍼 생산 능력과 생산 첫해 판매 가격, 단가 변경 등 세세한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반도체 생산 수율입니다. 전체 생산품 가운데 합격품 비율을 의미하는 이 지표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실상 영업 기밀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개인 기업에 대해서 개인 기업의 이 영업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과연 이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영업 정보를 다 그럼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기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겁니다. 또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기업의 예상 현금 이익과 대차 대조표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최악은 면했다며 한숨 돌렸던 우리 기업들은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SK하이닉스 박정호 대표이사 부회장은 미국의 첨단 패키지 공장 설립 계획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보조금 신청 여부에 대해선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보조금으로 얻는 혜택이 얼마나 될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조금 신청은 이미 시작됐지만 국내 기업들은 최대한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미국 상무부와 추가 협상을 통해 요건을 완화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우려를 충분히 청취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에 과도한 피해가 없도록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가운데 3분의 2는 지난해 4분기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간 점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1,100여 가구 규모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9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 13억 6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2월에는 같은 면적이 4억 원 넘게 떨어져 계약됐습니다. 일단 내놓으신 분들이 가격 조정을 조금씩 하시거든요. 안 나가니까. 금액이 좀 높은 전세로는 많이 문의가 없으시고요.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1년 전에 6억 원까지 올랐던 전세보증금 시세가 지금은 3억 원 후반대입니다. 2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많이 낮아지긴 했죠. 전세가 안 빠지니까 사람들 안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 내려갔죠, 많이. 올해 1분기 보증부 월세를 제외한 서울 아파트 순수 전세 거래 가운데 보증금이 올랐거나 유지된 거래는 32.7%입니다. 67.3%는 지난해 4분기보다 보증금이 떨어진 상태로 계약됐습니다. 2년 전보다 가격이 낮은 역전세 아파트가 늘어나자 굳이 갱신권을 쓰지 않고 저렴한 전세를 찾아 신규 계약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4억 원 이하 전세 거래 비율은 7.8%포인트 늘었지만 9억 원 초과 전세 거래 비율은 4.2%포인트 줄었습니다. 여전히 높은 금리로 대출이자 부담이 있고 최근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높은 전세 가격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 강남권 위주로 입주 물량이 많고 월세 선호 수요도 여전해서 전세값 약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가장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최대 적자국으로 전락한 중국의 시장이 다시 열리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시기와는 확연히 다르게 활기찬 서울 명동거리. 간간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띕니다. 有朋友也会推荐给我，对，而且我回去我也会推荐给我朋友。我之前来过，就跟疫情前比的话，已经恢复得蛮好了。
지난 1월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만 4천여 명. 3년 전과 비교하면 회복률은 5.2% 수준입니다.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지금 체감하고 있고요. 아직 막 대륙분들이 많이 오신다기보다는 중화권 분들 중에서는 대만이나 홍콩 쪽에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정부는 중국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달 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한 명이 쓰는 돈은 1,689달러로 미국과 일본을 크게 웃도는 만큼 여행 수지 적자폭 해소에도 도움을 줄 거라는 계산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검역 조치 완화 등을 계기로 한중 항공편 증평과 페리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는 등 중국 관광객 조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수출 회복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30% 넘게 감소한 대중 수출이 경제활동 재개가 본격화되면 화학공업과 IT 제품을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될 거란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중국 경제 성장률이 2%포인트 오르면 우리도 0.3%포인트 상승 효과가 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경제 성장과 동시에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을 부추겨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 같은 정치적 요인도 변수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상향 조정은 우리에게 넷으로는 긍정적인 효과임에 틀림없습니다. 제약하에서 저희가 이래서 반도체 수출의 거의 55%가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정치 경제적인 불확실성. 여기에 그동안 우리가 수출해오던 중간재를 중국이 직접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대륙 시장의 문이 다시 열리는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올해 1분기 70% 넘게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말 16,000달러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지난달 말 28,000달러까지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석 달 동안 72% 오른 것으로 104% 상승했던 지난 2021년 1분기 이후 최대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를 겪으며 60% 넘게 떨어졌지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손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개장 첫날부터 봄을 만끽하려는 나들이 객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아스팔트가 잔디로 변한 그린 아일랜드에서 개장을 축하하는 행렬이 펼쳐집니다. 정원 조성에 참여한 33개 나라의 국기를 들고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장합니다. 정원이 문을 여는 오전 10시부터 입장객들의 줄이 이어졌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1호 입장객에겐 꽃다발과 7개월 자유이용권이 주어졌습니다.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자리에 제가 1위로 입장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어떤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10년 동안 준비하신 보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 면적은 여의도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3헥타르. 세계정원과 호수정원 등 90개가 넘는 다양한 정원이 마련됐습니다. 코로나로 찌드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재충전하시고 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잘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람객들은 푸른 잔디와 꽃길을 거닐며 봄을 만끽해봅니다. 10년 만에 정원을 찾은 시민들도 확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에 왔을 때는 이렇게 해놓진 않았어요. 완전히 천지개벽을 해서 누구나 한 번은 꼭 와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제정원 박람회를 승인하는 국제원예 생산자협회 AIPH도 순천을 찾았습니다. 협회는 제1호 국가정원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식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n a world where the climate is changing, the correct use of plants in the landscape will support cities in adapting to this change.
the legacy from 2013 as the first national garden in Korea, and this theme you have taken it even further. 봄과 여름, 가을까지 열리는 이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프로야구 개막전에 10만 명 넘는 관중이 몰렸습니다. SSG 에이스 김광현은 최소 경기 150승을 달성했고 두산 이승엽 감독은 데뷔전을 짜릿한 역전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지은 기자입니다. 악재에 휩싸인 프로야구. 그러나 개막전은 뜨거웠습니다. SSG 김광현은 기아를 상대로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자신의 개막전 첫 승을 따냈습니다. 최소 경기 150승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작년에 마지막 경기 못 해가지고 계속 마음 한켠이 계속 비어 있었는데 세운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오늘 경기 수고해준 우리 야수들이랑 불펜 투수들한테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요. 강백호와 알포드가 홈런포를 터뜨린 KT는 천적인 LG 에이스 켈리를 무너뜨렸습니다. 키움은 연장 10회 이적생 이영종의 끝내기로 한화의 한 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안우진은 6이닝 동안 삼진 12개를 잡으며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연장 11회까지 접전을 이어간 롯데와 두산. 로하스의 극적인 끝내기 홈런으로 이승엽 감독은 데뷔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게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지만 우리 선수들이 5점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주었고 또 포기하시지 않고 응원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승리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개막전에는 11년 만에 만원 관중이 몰렸습니다. 5경기가 모두 매진되면서 이번 개막전은 역대 두 번째로 10만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성범죄와 뒷돈 요구 등 잇따른 문제에도 팬들의 기대와 함께 막을 올린 2023 프로야구. 실망도 많이 했고 한데 또 저희 야구는 또 저희가 또 지켜야 되니까. 겨울이 되면 이날이 오기까지 너무 기다리고 참 마약처럼 이 야구는 포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5년 동안 원자력 발전을 해오고 있지만 발전 이후 배출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미래 세대에 떠넘기며 미뤄오기만 했는데요. 현재 원전 부지에 있는 임시 저장 시설이 몇 년 뒤엔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 이제 더는 미룰 수도 없게 됐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돌린 뒤 나오는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양이 거의 줄지 않는 데다 높은 수준의 방사능을 내뿜어 현재는 원전 부지 내에 저장 수조에 임시 보관 중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매년 700톤씩 발생하는데 1978년 이후 지금까지 18,000여 톤이 쌓였습니다. 문제는 임시 수조의 저장 용량이 거의 다 차간다는 겁니다. 현재 고리원전은 86%, 한울원전은 82.5% 등이 채워진 상황. 이대로라면 한빛원전은 2030년, 한울원전은 2031년에 임시 저장 수조가 꽉 차게 되는데 원래 예상보다 포화 시점이 1, 2년 빨라졌습니다. 새 정부의 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급한 대로 기존 원전 부지 내에 임시보관 건식 저장시설을 증설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지역 주민들은 임시저장을 가장한 영구저장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 해결료를 계속적으로 늘어나가거나 그리고 이것이 영구화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형태로 갈 확률은 더 높아진다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전제돼.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하 500m에 영구적으로 묻어두는 겁니다. 이른바 고준위 방패장인데 부지 선정부터 실증 연구, 시설 공사까지 최소 37년이 걸립니다. 몇 가지 공정을 동시에 진행해 최대한 줄여도 10년 이상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임시 수조가 다 찬 뒤 최소 20, 30년 정도는 사용 후 핵연료를 버릴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1년 12월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이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됐어요. 거기에 의하면 Y+37년 후에
초문장이 운영되는 걸로 돼 있어요. 23년에 시작을 한다면 37년은 2060년에 이제 초문장이 운영이 된다는 건데. 고준희 방패장 건설의 첫 걸음은 일단 관련 법안 마련인데 현재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특별법 제정부터가 요원한 상태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지난해 여름 충북 청주 도심 주택가 침수로 상인 피해가 컸는데요. 인근 하수관로 공사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는데 배상액이 턱없이 적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박종혁 기자입니다. 청주시 복대동 한 상갈고목에 3차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건 지난해 8월. 이곳에서 3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송종영 씨는 침수 피해 이후 2달 정도 장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든 리모델링 비용만 2천만 원. 지난주 시공사 측 보험사인 건설공제조합에서 대물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산정됐다는 말을 듣고 확인해보니 보상액은 14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거기 뭐 의기소침하고 뭐 어안이 벙벙한 정도로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겠죠. 터무니없는 보상액도 문제지만 책임 비율도 논란입니다. 침수 피해 이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하수관로 공사 구간 마무리 미흡으로 발생한 인재임이 확인됐음에도 건설공제조합 측이 자연적 요인으로 발생한 손해, 즉 자연력 기여도 비율을 80%로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인재는 조금이고 재해는 많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나머지 손해액 20%를 두고 청주시와 시공사의 배상 책임도 절반씩 있다고 산정했는데 침수 피해 일부 배상 책임 있는 청주시도 공제조합 측의 현실성 없는 보상액 산정 기준을 보고 말문이 막히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담당자가 보험회사에다 바로 전화해서 좀 사정 얘기도 하고 아니면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주겠다 그랬는데 건설공제조합 측은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신용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냥 오늘 전문 결과 일단 그렇게 나왔고요. 명백한 인재임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이 피해 상인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학부모가 된 해외 이주 여성들은 한글로 된 가정통신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다국어로 된 가정통신문을 받아볼 수 있어서 이 같은 불편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입니다. 14년 전 몽골에서 제주로 시집온 박운주 씨. 시간이 흘러 지금은 한국말은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한글은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입학한 후 학교에서 보내는 한글로 된 가정통신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아빠한테 봐달라고 하든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는데 참가를 못하거나 이런 부분을 되게 놓친 부분이 많았었는데 하지만 이젠 그런 걱정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 제주다문화교육센터의 도움으로 몽골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안시험정이 많았었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내 나라어로 다 알 수 있어서 참가할 수 있고 학교에서 번역을 요청한 가정통신문은 몽골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베트남어, 일본어와 러시아어 등 60개 언어로 자동 번역이 가능하고 더 정확한 번역을 위해 베트남어와 중국어 등 6개 언어는 수동 번역을 요청할 경우 번역가들이 직접 번역해 줍니다. 번역된 가정통신문은 QR코드나 웹주소, 번역 문서를 통해 가정에서도 쉽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이제 안내가 되어지고 또 학부모님들이 이해도도 높아져서 그것이 결국은 학부모들이 학교 참여 그 비율을 높이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됐지만 호응이 뜨겁자 지난해 8월부터는 모든 학교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에는 2,600여 명의 다문화 가정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주 전체 학생의 3%가량입니다. 이들에게 전달되는 다국어 가정통신문은 해외 이주 학부모의 어려움을 크게 줄여주면서 학교와 소통하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늦은 밤 약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편의점에서 파는 몇 가지 약이 아니라면 공공심야 약국을 찾아야 하는데요. 화면으로 약사를 만나 약을 살 수 있는 원격 화상투약기가 약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 수도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정은 기자입니다. 약국을 찾은 시민이 화면 속 약사와 상담을 합니다.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데요? 어디가 아프시다고요? 어디요? 직속 완화에 효과가 있는 소염 제품들고요. 약국이 문 닫는 늦은 밤이나 주말 휴일에 약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원격 화상 투약기입니다. 야간에요. 배 아프고 급하고 뭐 이럴 때는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는데 잘 된 것 같아요. 환자가 약을 골라 사는 게 아니고 증세를 듣고 약사가 약을 골라주는 것이라 자판기와는 다릅니다. 약사가 추천하고 선택한 약이 원격적으로 투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이 철저히 배제되도록. 다른 약이 잘못 제공되는 걸 막기 위해 약사가 투약구 카메라로 나온 약을 직접 보고 확인합니다. 환자와 약사의 복약 상담 내용은 화면으로 녹화돼 6개월 동안 보관되기 때문에 투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약사가 환자에게 약 먹을 때 주의점 등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개발했지만 그동안 정부 규제와 약사회 등의 반발로 지체되다가 ICT 규제를 푼다는 샌드박스 특별법의 실증 특례 사업으로 선정되며 뒤늦게 빛을 보게 됐습니다. 약국이 문 닫은 시간에 약국 앞에서만 운영하고 11개 효능군에 53개 품목을 취급합니다. 응급실 갈 만큼 아니지만 약이 필요할 때 약사를 만나게 해준다는 취지지만 약사회는 약 자판기와 다를 게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약사 기능이 최대 20대까지 관리하는 상황에서 오투약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편의점 약 당시에도 두통약 판매량이 급증한 사실을 보면은 의약품의 오남용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된 공공심야 약국이 화상투약기와 경쟁하는 상황이 되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상투약기는 수도권 7개 약국에서 시작했는데 3개월 동안 운영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전국에 1000곳까지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 약국과 민간 사업자의 화상투약기가 상호 보완하며 공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무한 경쟁 속 생존 게임을 벌일지 의약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역 소멸 우려 속에 촘촘한 조직을 갖춘 농협과 풀뿌리 자치단체가 손을 맞잡고 나섰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어르신 대신 농사도 지어주고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는 건데요. 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모를 키워 모내기를 하고 방제와 가을 거지까지 해주는 농작업 일괄 대행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농촌입니다. 하지만 벼가 너무 많이 나와 문제가 되자 이 농협은 3년 전부터 벼 대신 콩을 심어 상을 휩쓸고 올해는 재배 면적을 50헥타르로 늘렸습니다. 벼가 가인 생산되어서 벼값이 하락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한테도 일조를 하고 있지만은 농가 소득한테 창출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서 조합장이 큰 일을 하고 있구나.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배추가 많이 나오는 해남의 갓작물 재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영농 자재와 사료값도 크게 올라 농민을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차질 없는 영농자재 공급으로 풍년 농사를 지어 농가 소득 증대와 조합원에게 실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밭작물 선진화 사업을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육묘, 파종을 대행해주는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여 또 연료비와 전기요금 상승은 곧바로 농산물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오른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우리 지역 농협과 함께 우리 전라남도 농업을 살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항상 뛰고 있고 여러분을 적극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생길 수도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와 영농폐 자재 수거, 고향 사랑 기부에도 앞장서고 있는 농협. 농협이 농민을 돕고 자치단체는 농협을 지원하는 선순환의 협력이 급속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노출 콘크리트와 빛의 건축가로 잘 알려진 안도 타다오의 개인 전시회가 국내에서 열립니다. 작가가 설계해 10년 전 개관한 대표적 건축물이 전시 장소인데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청춘을 말하는 건축가 안도 타다오, 지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물은 일렁이고 돌은 반짝입니다. 산속에 숨겨진 콘크리트 건축물에 빛과 그림자가 겹쳐 오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10년 전 강원도 원주에 문을 연 문화전시공간. 이제는 매년 20만 명 넘게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건축 설계자가 전시회 주인공으로 정해진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자연과 호흡하는 건축가 안도 타다오입니다. 기자회견 중간 작가는 전시장 벽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도 있고 물도 넣고 돌도 그렸습니다. 작가가 꿈꾼 건축물이 늘 그랬듯 자연과 함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물과 그리고 초록색의 자연. 여기 오시면 이 세계가 일체가 된 것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전 세계에 퍼진 작가의 대표 건축물을 여러 주제로 나눠 보여줍니다. 공간 원형에 주목하고 풍경을 창조하는 독창적인 건축물이 모형과 드로잉으로 남았습니다. 30년 넘게 진행 중인 건축 프로젝트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술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있는 미술관의 공간들을 계속 연장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또 지역의 어떤 화합과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공간이라서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해 60년대부터 활동한 작가는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넉 달간 열릴 국내 전시회 주제는 다름 아닌 청춘입니다. 나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꿈이 있어야 청춘이라고 말하는 작가. 작가의 꿈은 빛과 희망이었습니다. 光の向こうに希望があるという建築にしたいと思ってます。 빛의 저편에 희망이 있는 그런 건축을 만드는 사람. YTN 지환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은 초여름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반면 동쪽 지방은 강릉이 19도로 따뜻하겠습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만 종일 나쁨, 수도권과 충남,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후부터는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2.2도, 춘천은 8.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청주가 23도, 부산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리면서 고온 건조함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